때는 조선시대 한 벼슬아치가 경기 연천 땅에 사또로 부임하는 길이었다. 식솔들을 대동하여 가고 있었는데 연천에 거의 다 이르렀을 즈음 돌연 천둥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퍼붓듯 쏟아지는 비에 사또 일행은 잠시 숲길가의 고목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였다. 잠시 뒤 비가 잦아들자 사또는 다시 길을 나서려 하였다. 그런데 뒤쪽에서 소란소리가 들려왔다. 딸이 가마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또가 가보니 고목 앞에 대어놓은 딸이 탄 가마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가마는 아무리 옮겨보려 해도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도 열리지 않았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 사또는 걱정이 되어 다급히 딸 이름을 불렀다. 얘야, 괜찮은 게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만 가마 안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속삭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사또는 깜짝 놀라 즉시 가마를 부수려 하였다. 그러자 돌연 목소리가 멈추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마 문이 열렸다. 그 안을 보니 딸 외엔 누구도 없었다. 방금 누구였느냐? 사또는 급히 물었으나 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답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임길의 불길함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사또가 부임한 뒤에도 비는 쉬지 않고 내렸다. 기이한 일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가마가 멈춘 날 이후 사또의 딸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색이 평소와 다른 듯 싶더니 밥도 잘 먹지 않고 말수도 줄어갔다. 그러다 며칠 뒤 하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다. 아씨께서 지난밤에 어디론가를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혼자 말이냐? 어디를 갔단 말이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며칠 전부터 야밤에 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또는 크게 놀라 곧장 딸을 불러 꾸짖었다.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대체 어디를 다녀온 게냐? 하지만 그의 딸은 입을 꾹 다물고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털끝만큼의 난처한 기색도 없었다. 마치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흐리멍텅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사또의 딸은 밤마다 어디론가를 다녀오곤 하였다. 이에 사또는 딸의 방을 잠그고 그녀를 밤낮으로 감시하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 누군가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방을 감시하던 하인이 들어온 사람을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방에 있던 사또의 딸이었다. 아가씨, 어찌? 사또는 예산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무리 철저히 감시해도 사또의 딸은 바깥에서 다시 들어오곤 하였고 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사또는 고민하다 딸의 방문을 열어놓게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여지없이 방문을 나설 때 몰래 그녀를 따라 나섰다.
사또는 숨을 죽인 채 습한 숲길을 걷고 또 걸었다. 딸은 깊은 숲속 오솔길가에 이르러 비로소 걸음을 멈추었다. 사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부임길에 가마가 멈추었던 고목이었다. 딸은 걸음을 멈춘 채 그곳에 잠시 서 있더니 벼랑간 고목 뒤로 사라졌다. 사또가 급히 쫓아가 보니 나무 뒤엔 일전엔 알아차리지 못했던 웬 허름한 묘막이 있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장막을 걷어보았다. 딸은 묘막 한가운데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엔 또 다른 누군가가 마주 앉아 있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두덩이가 움푹 파인 사내였다. 그 얼굴이 어찌나 하얀지 어두운 움막 속에서도 뚜렷이 보일 정도였다. 그 기묘한 생김에 더해 온몸에 미묘한 푸른빛이 감도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닌 듯 느껴졌다. 사내는 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사또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조심스레 장막의 귀를 가까이 댔다. 그러자 문득 사내가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는 입을 다물더니 돌연 묘막 뒤를 뚫고 사라져버렸다. 사또는 놀라 급히 묘막 뒤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떤 방향에도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허탈하여 움막 앞으로 돌아오니 안에선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그분을 낭군님으로 삼았습니다. 사또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움막 속 딸의 모습을 보니 딸의 배는 어느샌가 만삭처럼 불러 있었다. 사또는 묻고 싶은 말이 태산 같았으나 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싶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채 물었다. 곧 사위가 될 사람이라면 나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사내는 어디 사는 누구냐? 그러자 딸은 천천히 입을 뗐다. 산 너머 논길 옆에 사는 진사입니다. 부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요. 사또는 날이 밝는 대로 딸이 이른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인기척을 들었는지 웬 노인이 나와 사또를 영접했다. 사또, 이 누추한 곳엔 무슨 일이십니까? 닥쳐라 내 이놈. 내 아들이 요사스러운 수로 내 딸을 희롱하였다. 아들놈은 어디 있느냐? 사또가 크게 꾸짖자 노인은 깜짝 놀라더니 온몸을 떨며 놀라운 말을 전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떠는 이유는 낯선 이들이와 죽은 아들을 찾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눈치였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들은 노인은 몰락한 양반 집안 사람으로 일찍이 아내를 잃고 외아들과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며 주경야독하는 효자로서 노인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노인은 넉넉지 못한 살림과 자신 때문에 장가도 들지 못한 아들에게 늘 미안했다. 몇 년을 고생한 끝에 아들은 마침내 진사시에 합격했다. 아들이 급제하고 돌아온 날 부자는 서로를 얼싸안고 울며 기뻐했다. 하지만 곧 풀릴 것 같던 날은 좀처럼 개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했으나 자리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비록 불안한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았지만 노인과 아들은 희망을 붙잡고서 힘든 시간을 버텨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노인에게서 아내를 앗아갔던 같은 병이었다. 노인은 눈앞이 캄캄하여 갖은 수로 아들을 살리려 하였다. 하지만 하늘이 허락한 숨은 거기까지였다. 아들은 노인의 팔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노인은 죽은 아들이 가엾고 한없이 미안하여 시신을 끌어안고서 밤낮으로 통곡하였다. 그 울음소리가 고울에 가득 퍼지니 이를 듣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노인은 나흘이 지나도록 차마 아들을 묻지 못하고 끌어안은 채 곡을 하였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집 앞을 지나다 곡하는 노인을 보고는 혀를 차며 말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도 불효인데 자손도 없이 죽어 집안의 대를 끊게 했으니 이 같은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처음 보는 이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으니 노인은 놀라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차림새는 허름했지만 눈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이 예사 사람이 아닌 듯 보였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고민하다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며칠 이 앞을 지나다 차마 모른 척하기 어려워 말하오. 노인장이 살아서 죽은 아들을 볼 방법은 없으나 그 자손은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시겠소? 노인은 그 같은 말에 눈을 번뜩였다.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도 그 자손을 얻을 수 있다니 기이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노인이 끄덕이자 나그네는 뒤를 돌며 그에게 손짓하였다. 노인은 곧장 그를 따라갔다. 나그네는 숲속 어느 고목 앞에 이르러 그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은 사자 생손지지요. 사자 생손이라면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얻을 자리란 말이요. 오늘 이곳에 빈 관을 묻고 봉분을 쌓은 뒤 아들의 제사를 올리도록 하시오. 단 시신은 매장하지 말고 집에 그대로 두시오. 상관없는 자들이 알아 좋을 것이 없으니 아들의 몸을 절대 남에게 보여선 안 될 것이오.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노인을 밀치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과연 웬 청년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그 얼굴이 마치 산 사람처럼 생기가 넘쳤다. 그는 딸과 묘막 안에 앉아있던 그 사내였다. 너에게 그 묘자리를 알려준 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또는 노인을 추궁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자의 행적을 물었으나 아무도 본 이가 없었다. 노인은 사또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사또의 따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곤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들을 다른 곳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듯했다. 사또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나 귀신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딸을 욕보인 자를 가만둘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엄히 명했다. 하루를 주겠으니 내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거라. 이에 노인은 명을 받들겠노라 하였다. 그날 밤 노인은 땅을 팔 준비를 마치고선 방에 들어와 아들의 시신을 두고 앉았다. 막상 아들을 옮기려니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 같아 손이 떨어지질 않았다.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얻을 자리요. 그렇게 아들의 얼굴이 너무도 생생하여 차마 땅에 묻을 수 없던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밤을 새워 통곡하였다. 기나긴 날이 새고 사또는 확인차 노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노인은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에 이웃에게 물으니 일이 고했다. 사또께서 돌아가신 뒤 밤새 서럽게 통곡하더니 곧 관을 메고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올 때가 한참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또는 문득 불길한 마음이 들어 노인의 집 문을 열어보았다. 그의 불안한 마음은 기우가 아니었다. 방 안에는 노인의 아들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노인이 가져갔던 관은 빈 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빈관을 묻어놓았는데 구태여 빈관을 다시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갑자기 시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더니 이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죽은 자가 산 자식을 얻을 자리입니다. 사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황급히 무덤가로 달려갔다. 무덤의 봉부는 멀쩡했다. 다만 그 옆에 얼마 되지 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또는 천천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구멍 속에는 관이 들어가 있었다. 속이 비어있는 빈 관이었다. 그리고 무덤 옆에는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누워 있었다. 죽은 자가 산 자식을 얻을 자리입니다. 살아서 죽은 아들을 볼 방법은 없으나 한번 해보시겠소? 그는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 아들을 살리고자 한 것이었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노인의 아들은 정말로 깨어났다. 혼과 백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했던가. 그는 귀신일 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사또는 노인을 측은하게 여겨 그의 장사를 후하게 지내주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을 하늘의 뜻이라 여겨 자신의 딸과 노인의 아들을 맺어주었다. 얼마 뒤 딸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후에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